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조문객들은 제가 충격에 얼어붙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7년간 저를 괴롭혔던 치매 시어머니,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런데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 그 내용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겁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42평 아파트. 제 이름은 박수진, 35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7년째 모시고 있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집에서 직접 간병한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어머님, 진지 드세요. 매일 아침 7시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열고 식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침대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의 어머님은 5년 전부터 급격히 악화된 치매로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머님은 식사를 거부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귀찮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볼 때만 착한 며느리면 됐으니까요. 수진아, 오늘 날씨 참 좋다.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남편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남편은 요즘 중국 법인 설립 건으로 바빴습니다. 한 달에 보름은 출장을 다녔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때? 오늘은 좀 나아 보이시나? 똑같아요. 오늘도 밥을 안 드시려고 하시네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머님 간병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돈만 되면 되는 사람이었고 저는 24시간 어머님을 돌봐야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만요. 사실 저에게 비밀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회사 돈 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격리 업무를 맡으면서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발각되기 직전 급히 퇴사했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12억을 만들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비트코인 초기에 투자했고 몇몇 테마주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 명의가 아닌 친정 어머니 명의 계좌에 숨겨두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숨겼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저는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횡령죄, 배임죄로 최소 5년은 받을 겁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에는 지금 18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계속 불려온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언제든 남편과 이혼하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낡은 수첩이 나온 것입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박수진, 2017년 5월 횡령. 증거 친정어머니 계좌 3억 입금. 2017년 12월 비트코인 매수 2억. 2018년 3월 삼성전자 공매도로 4억 수익. 치매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7년 전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수첩에는 제 은행 거래 내역, 친정어머니 통장 사본, 심지어 제가 퇴사하던 날 CCTV 사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모았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더 구체적인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2018년 6월 수진이 민호에게 거짓말. 친정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 요구. 실제로는 주식 투자. 2019년 3월 나에게 약 먹였다고 하고 쓰레기통에 버림. CCTV로 확인. 2020년 10월 민호 출장 중 나를 방에 가둠. 식사 하루 한 끼만 제공.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 몰래 했던 행동들, 어머님을 학대했던 순간들까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유언장 작성 예정. 변호사 이정훈. 수진이의 범죄 사실 고발 여부 결정. 오늘이 바로 10월 15일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손에 들린 수첩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꿈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멍한 표정, 초점 없는 눈동자.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수첩을 들이대자 어머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멍한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또렷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이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찾았구나.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침대 밑은 6개월 전에 한 번 치웠어야 하는 거 아니었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지 못했던 어머님이 또박또박 말하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어머님, 치매가 아니셨어요? 3년 전부터는 아니었지. 그 전에는 진짜 치매였어. 하지만 새로운 치료제 덕분에 회복했단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지난 3년간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모든 순간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건가요? 방에 가뒀던 것도, 식사를 거른 것도, 심지어 약을 몰래 버렸던 것까지.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이정훈을 검색했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상속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유언장 작성을 주로 맡는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훈 법률사무소입니다. 여보세요. 김복순 여사님의 유언장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아, 박수진 님이시군요. 사모님께서 며느님이 전화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오늘 오후 3시에 방문 예정이십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10분이었습니다. 5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대신 갈 수는 없나요? 어머님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유언장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사모님께서 택시를 타고 혼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보니 어머님은 이미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제 도움 없이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 입으시고 화장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긴, 넌 궁금하지 않니? 내가 왜 3년 동안 치매인 척했는지. 어머님은 가방을 들고
방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첩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고발할 증거들이겠죠.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겉으론 착한 며느리인 척하지만 뒤에선 어떤 짓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다 봤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시험했던 겁니다. 3년 동안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남편이 없을 때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저는 그 시험에서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저는 황급히 어머님을 따라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셨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너무 늦었어.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택시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노란 택시의 뒷모습이 아파트 단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유언장에 무엇을 쓰실지 뻔했습니다. 제 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전 재산을 다른 곳에 기부하겠다고, 아니면 남편에게 진실을 알리고 저와 이혼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 앞으로 된 재산만 150억이 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셨고 외아들인 남편이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부동산만 100억, 주식과 현금이 50억. 하지만 어머님이 유언장을 쓰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 범죄가 밝혀지고 남편과도 이혼해야 하고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18억도 범죄 수익으로 몰수당할 겁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김복순 여사님의 주치의 최민수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까지 전화가 오다니. 네. 맞습니다. 여사님께서 3년 전부터 제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며느님께 전화하라고요. 여사님은 3년 전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하셨고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님께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며느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효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시험하기 위해 3년 동안 치매 환자 연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즉시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님께 10,000원을 더 드리며 제발 빨리 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침 러시아워 시간이었습니다. 도로는 막혔고 신호등마다 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45분.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손님, 저도 가고 싶은데 차가 안 움직이네요. 이 시간에 강남은 원래 이래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느리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카페에선 커피를 마시고 저만 급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오후 3시 5분이었습니다. 이미 5분이 지났습니다. 건물 10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 접수대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님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 안에 계셨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어머님이 책상에 앉아 서류에 서명하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언 작성 중에는 가족분들도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제발요. 5분만이라도. 제가 꼭 할 말이 있어요.
규정입니다.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난 7년간 제가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 몰래 어머님 방에 CCTV를 달아둔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실수로 다치면 제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요. 하지만 정작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배달 도시락으로 때우고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만 시켰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약하게 틀어서 어머님 방은 늘 추웠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요. 그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께 용서를 빌 수 있을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변호사가 공손하게 배웅했습니다. 어머님은 한결 가벼운 표정이셨습니다.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빨리 왔네. 30분이나 기다렸어? 유언장에 뭐라고 쓰셨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면 내가 죽고 나서 보렴. 그때 알게 될 거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10월의 짧은 해가 빌딩 사이로 기울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시려는 어머님을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뭐가? 그동안 어머님을 함부로 대했던 것. 어머님이 치매시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님은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난 네 진짜 모습을 3년 동안 봤으니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법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자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머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달라져야 할까요? 새벽 3시 갑자기 어머님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어머님은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괜찮으세요. 곧 병원 가요.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난 너무 늦게 알았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제게 사과를 하시는 걸까요? 제가 사과해야 하는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올라왔고 어머님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내내 어머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님 손을 잡아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님과 따뜻한 스킨십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고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좌뇌에 큰 출혈이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고령이시라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보호자분은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서둘러 유언장을 작성하셨는지 본인의 시안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뭔가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를 시험하고 유언장을 남기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사흘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중국 출장을 급히 취소하고 병원에 왔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중환자실 밖에서 어머님을 지켰습니다.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 어머님 손을 잡았습니다. 제대로 대화도 나눠본 적 없는 어머님이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이렇게 갑자기 나빠질 줄 몰랐어. 그동안 힘들었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며느리였는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눈을 뜨신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언어 중추가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입술만 까닥거리셨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서랍, 편지, 네? 어느 서랍이요? 내 방, 화장대, 편지. 읽어봐. 어머님은 그 말을 하고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방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의 손글씨였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많이 아프거나 죽었을 거야. 먼저, 미안하다. 내게 너무 가혹한 시험을 준 것 같구나. 사실 나는 네 비밀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 민호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당연히 뒷조사를 했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네 과거를 샅샅이 조사했단다. 횡령 사실도 알았고 숨겨둔 돈도 알았어.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어.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과거가 있었거든. 30년 전 나도 회사 돈을 횡령했단다. 당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20억 빚을 졌어. 나는 그 돈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렸지. 3억 원. 네가 횡령한 것과 똑같은 금액이야.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지금의 재산을 만들었어. 민호는 이 사실을 모른단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나는 모든 흔적을 지웠거든. 그래서 너를 보면 과거의 내가 보였어. 절박했고 두려웠고 살아남고 싶었던 나. 그래서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네가 정말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건지 알고 싶었어. 3년 동안 치매인 척한 것도 그 때문이야. 결과는 실망스러웠단다. 넌 나를 인간 이하로 대했어.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 네가 얼마나 지쳤을지. 7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신의 비밀을 숨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유언장에는 이렇게 썼단다. 모든 재산의 절반은 민호에게, 나머지 절반은 내게.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너의 횡령 사실은 묻어주겠다. 대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나처럼, 너처럼 절박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용서해줘, 수진아. 내가 내게 너무 가혹한 시험을 준 것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나는 네가 변할 수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 김복순.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벌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똑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님을 학대하면서 편지 밑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비밀 계좌였습니다. 잔액은 75억 원.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30년 동안 따로 모아둔 거야. 횡령한 3억으로 시작해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불렸지. 민호는 이 계좌를 모른단다. 이건 오롯이 네 거야. 단, 약속 지켜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엄청난 재산까지 주신 겁니다. 저같이 못된 며느리에게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의식이 오락가락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편지 읽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앞으로 제대로 살게요. 약속 꼭 지킬게요. 어머님은 희미하게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몰래 도와주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셨는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던 개나리가 아파트 화단에 피었습니다. 노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인데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남편은 75억을 상속받았고 저는 어머님의 비밀계좌 75억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의아해했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저만의 비밀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75억 중 50억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김복순 희망재단.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지원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아이 병원비 때문에 회사 돈을 훔쳤다가 발각되어 해고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과거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절박함, 두려움, 후회. 도와드리겠습니다. 횡령한 돈은 재단에서 갚아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정직하게 사시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생의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은인은 따로 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횡령했던 일, 숨겨뒀던 돈, 모든 것을. 남편은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당신에게 그 돈을 준 거고, 엄마를 믿자. 당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단 일에 전념했고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친정어머니와도 화해했습니다. 가끔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면 어머님 산소에 갑니다. 대치동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어머님께 말할 겁니다.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약속 지키고 있어요. 어머님이 제게 주신 기회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면 어머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계속 그렇게 살라고. 어머님은 제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였고, 기회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저 같은 며느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어머님. 이제 저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할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누군가 진심으로 믿어주고 기회를 준다면요. 어머님은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하지만 가장 큰 사랑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